안녕하 슬레이트를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이셨겠죠? 해피 뉴 이어. 네,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 그쵸. 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크리스마스가 안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위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약간 꾸며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유튜브로 팟빵으로 듣고 계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상님? 저는 크리스마스 때 원래 근데 23일에 그 파티가 있었잖아요. 네트워킹 파티. 네, 네트워킹 파티가 이제 저희가 이따가 단신 얘기할 때 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더 어시안 테일 어션 테일 네라고 이제 그 SF 잡지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글을 냈는데 그 이게 이제 창의재단에서 아마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창의재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아작이랑 그 다음에 허블이랑 또 하나 더 갈다 이렇게 세 개 출판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그 출판사랑 이 출판사 잡지를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죠? 네, 잡지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각각의 출판사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각각 책을 만든 거죠, 한 권씩. 뭐 책 한 권만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권 만들어진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아작에서 어션 테일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 파티에 초대가 돼가지고 저랑 그 제 애인이랑 원래 가려 그랬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좀 아쉽게 됐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그 22, 23일 날 애인이랑 서울에서 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아마 근데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포항에. 이번에도 크리스마스가 주말이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또 대체휴일이 없어가지고 네. 아쉬워요. 종교성 이제 명절이라고 할까요? 종교성 공휴일은 대체 휴일이 없죠. 예를 들어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렇죠. 부처님 오신 왜 날. 왜죠? 그 왜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취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노는 날을 늘려서 내수 진작을 하겠다. 약간 뭐 그렇기도 하고 약간 더 그 돈을 쓰게 하겠다. 휴일이 막 어느 해는 있고 어느 해는 없고 그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그쵸. 약간 그 불공평하다는 느낌도 들고. 근로 유혹을 조금 네. 더.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네. 그러게요. 확대 되면 좋겠네요. 약간 이거 시무룩한 해가 되는 느낌. 내년에는 어떨까요? 내년에요. 네. 내년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일까? 그것도 계산하는 공식 있지 않나요?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오,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저도 잘 몰라요. 계산할 수가 있나? 왜냐하면 뭐 윤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고려를 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마다 같은 요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이제 계산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윤년만 딱 빼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내년은 3일 이상 황금 연휴가 6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오. 내년 휴일이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8일이다. 뭐 이렇게 되어 주말 있네요. 합쳐서 세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내년의 크리스마스도 일요일이랑 겹치나 봐요.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고. 그렇군. 어쨌든 이게 원력 요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과기정통부랑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매년 이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올해는 뭐 명절이 뭐 언제고 그 다음에 뭐 대체 공휴일은 언제고 뭐 이런 것들을 매년 발표를 기정통부에서 해요. 하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제 네.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게 필요해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이 뭐 공휴일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원력 이 요항. 원력 요항이라는 음, 자료를 찾아보시면 음. 이게 올해는 8월에 떴네요. 8월 초에 떴으니까 이게 이런 게 나와야 사실 달력 만드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과기정통부나 뭐 천문학 이런 거하고 별 관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긴 하잖아요. 관련이 네, 있죠. 역사적으로는 뭐 네,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천문학에서 해왔던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그냥 숫자 색인데 네, 사실은 이 휴일 정하고 이런 거는 좀 그 사실은 정책적인 판단. 네, 네. 음흠. 고용 노동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아, 부처별 협력을 하겠죠. 네, 그렇겠죠. 뭐 네. 그럴 듯하면서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긴 하네요. 네, 네 저도 신기하군요.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콘텐츠 애드민님이 뭐라고 채팅에 올려주셨죠? 52 곱하기 7이 364일이어서 하루씩 밀린대요. 그래서 음, 올해 토요일이었으면 내년은 일요일, 일요일. 내후년은 오,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그렇구나. 근데 유년은 하루 더 더해져서 그것도 이제 2월 25일 전이냐 후냐에 또 딱 2월 29일이죠. 전이냐 네, 후냐에 따라 또 갈리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신을 시작을 해봅시다. 네, 네. 네. 단신, 일단은 그 조금 더 잡담을 이어가 보면은 네, 그 뭐 제가 네, 잡담까지는 아니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뭐라 그러죠? 추가적인 이야기? 네, 해보면 네, 그 카우보이 비밥 네, 악명이 자자한 네. 시즌 나의 2이 카우보이 비밥은 이러지 이렇지 않아 않다는. 네, 이러지 않아라고 합니다. 이러지 네, 않아인가요? 그 시즌 2가 취소됐다는 그 카우보이 비밥을 제가 다 취소가 봤습니다. 됐어요. 네, 아예 음,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대요. 정말 빠르게 이 취소 결정을 해가지고 사실 좀 이례적인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시청률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네,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카우보이 비밥의 실패가 더 뼈아픈 거는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삐끗한 거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달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카우보이 비밥이라는 이 작품에 분명히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만든 분들이.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그 애니메이션 내용을 그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오리지널 스토리도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들의 어떤 대사라던가 이런 것도 그 캐릭터들 그 본인들이 파악한 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근거해서 새로운 대사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꽤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디테일 같은 것도 사실 뭐 공을 많이 들인 느낌이에요. 뭐 이렇게 세계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오리지널 스토리가 전개가 되면은 약간 애니메이션이 안 나왔던 그런 세계관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약간 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재미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았는데 패착은 그 비셔스를 너무 찌질하게 그린 거. 약간 근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보면은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네. 그 여러분들 모두 안 보시겠죠? 안 보시
스포를 하겠다. 네, 안 네.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스포를 하자면 마지막에 줄리아가 빌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가 얘 애인이죠. 옛 그쵸. 애인. 네. 스파이크의 애인이고 스파이크가 맨날 그리워하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파이크랑 비셔스랑 줄리아 이렇게 세 명이 삼각관계. 삼각관계고 셋 다 어떤 조직에 있었어요. 네. 줄리아도 이 조직에 있었다는 설정이었는데 애니메이션에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아니에요. 드라마에서는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이제 재즈바에서 이제 노래하는 가수였는데 비셔스가 마음에 들어했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도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NTR 결국 당하잖아요. 네. 비셔스가. 전문 용어 쓰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그 비셔스가 이 스파이크를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셔스랑 원래 줄리아가 사귀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 얘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비셔스랑 줄리아가 사귀고 있었는데 스파이크가 이제 줄리아를 가로채서 같이 도망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둘이 재회를 못하고 결국 스파이크는 도망가고 조직에서 도망갔다 해야 되나?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비셔스가 이제 애들 끌고 가가지고 거의 스파이크를 거의 반 죽여놓고 그래서 이제 줄리아는 스파이크가 죽은 줄 알아요. 비셔스도 그랬고. 이게 드라마 설정. 네. 근데 스파이크가 네. 사실은 살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파이크랑 비셔스랑 둘이 이제 맞붙는 장면 아주 유명한 그 교회 씬 있잖아요. 네. 교회 씬이 나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마지막 장면.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좀 멋없게 나오는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드라마에서요? 네, 드라마에서 그 부분에서 배경음악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무라이 뭐 액션 하면 나오는 그 삐리리 하는 그 전형적인 그 BGM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거 깬다 이러면서 막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비셔스가 죽고 비셔스가 이제 지고 스파이크가 이겼는데 그럼 이제 줄리아랑 다시 잘 될 것 같잖아요. 줄리아가 이제 와가지고 네. 그 모습을 목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그래서 이리 와 이랬는데 줄리아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러면서 비셔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신디케이트 그 조직 이름인데 신디케이트의 1인자가 될 수 있겠네. 비셔스가 죽은 거를 비셔스가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고 이제 지는데 비셔스가 어차피 그 어떤 이 뭐라 그러지 엘더스라고 해가지고 그 조직의 맨 끝 우두머리들은 이제 가면 뒤에 모습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비셔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가면으로 가리니까 모르는 거고 내가 비셔스를 어떻게 처리만 하면은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 왜 그래? 막 이랬더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넌 왜 살아있으면서 나를 안구하러 왔냐고. 나는 진짜 계속 그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는데 이러면서 흑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즌 2로서의 그 좀 발판을 만드는 듯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줄리아가 그렇게 반전이 있으려면은 비셔스는 찌질한 캐릭터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줄리아도 처음에는 좀 약한 듯이 나와야 이제 마지막에 반전이 약간 더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기 좀 괴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네,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드가 나오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팬들이 많이 이제 그 충격과 공포를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부분 너무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나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미덕은 사실 너무 이제 코스프레 하는 식으로 적당한 실사와 네, 그 나오지 않고 좀 적당히 이제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실사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드는 너무 이제 빨간 머리에 너무 좀 과장된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했기 때문에 팬분들이 좀 실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것도 좀 이 캐릭터가 나올 수 있는 분량이 길어지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적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 시리즈를 전부 다 봤을 때 이 제작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 조금 나오고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으나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물이었다. 약간 그 원작의 분위기 같은 거를 뭐 그러니까 재현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좀 더 개그 요소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좀 느와르 같은 느낌이었다면 느와르에 막 이렇게 약간 주인공들이 다들 상처를 안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카우보이 비밥 그 실사 드라마는 좀 더 경쾌하고 좀 더 미국 스타일, 좀 더 약간 나중에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셋이 막 의기투합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원작의 팬이라면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경쾌하게 발랄하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펀치 하면서 막 이렇게 둘 다 막 쓰러져 가면서 이렇게 펀치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셋이서 이제 주먹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압수하는 약간 우리는 원, 투, 하나 쓰리?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게 만약 카우보이 비밥의 그게 아니었다. 이게 그냥 스탠드얼론 드라마였다. 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일까요? 이게 만약 제목이 카우보이 비밥이 아니고 전혀 다른 제목의 새로운 드라마였다. 그렇다면은 그랬다면 저는 안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안 봤다. 네. 그러니까 변주를 하면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이걸 스탠드 언론이라고 봤을 때는 좀 그닥 미흡하죠. 매력이 있진 않다. 네, 좀 미흡하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만듦새가 어설픈 건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 마지막에서 네. 그 스파이크가 죽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은 뭐 왈가왈부가 많잖아요. 그쵸. 스파이크가 죽느냐 뭐 둘 중에 누가 이겼냐. 네. 그리고 또 그러면은 스파이크랑 줄리아는 만났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가 옳냐 뭐가 그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뭔가 나름의 스토리를 풀어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건 평행세계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됐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좀 나름의 반전이 있는 그런 결말을 제시한 거고. 전 줄리아가 빌런이 되는 재밌네요. 거, 빌런이 되는 거 좋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파이크는 살아 있으면서 이제 데리러 오지도 않고, 이제 줄리아는 자기 살 길을 찾았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의 줄리아는 상당히 조금 힘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의 줄리아는 막 총도 잘 쏘고 그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기서의 줄리아는 그냥 노래 잘하는 거 말고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로보토믹스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해피니스, 제가 이것도 거의 밤새 가면서 봤어요. TVN 드라마고요. 티빙에서도 티빙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종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 반전 같은 게 있다 그러. 반전이라기보다는 뭐 충격적인 그런 스토리 전개. 누가 막 그 트위터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누가 다 막 물렸네, 막 좀비가 됐네,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몰아서 봐가지고 뭐 딱히 그냥 다음 편 이러면서 봐가지고 뭐 그렇게 충격적인 전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의외의 인물이 좀비가 되고 뭐 이런 건 있었죠.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드라마 속의 좀비는 일단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등장을 하는 드라마라는 점이 좀 특이하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게 됩니다. 좀비 바이러스는 이제 인간을 무는 걸로 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그 광인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광견병처럼, 그러니까 광인병이라고도 불리고, 이 물어서 전염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약, 사실은 원래 이제 발생은 제가 그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네, 스포일러 네. 조금 하겠습니다. 어떤 약을 먹은 부작용이었어요. 야. 근데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군인 아저씨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막 너 거기서 일했지?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막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쵸. 네, 약간 그 결자해지 같은 느낌. 네. 내가 만든 일을 내가 어.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아내가 물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큰 그게 있는 거죠. 동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해피니스의 특징은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좀비가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창궐하는. 코호트 격리가 됩니다. 아. 네.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이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퍼졌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한 단지가 코호트 격리가 되고 그 안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든 고군분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안에 뭐 임대층이 있고 그냥 이제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 층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막 차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인공 두 사람은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공은 경찰 특공대 출신이고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둘의 액션이 상당히 볼만하고요. 뒤로 가면 약간 이 둘이 이제 그 아파트 안에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말 안 들으면 약간 폭력적으로 좀 제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연성이 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아주 흥미로운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서 약간 그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팬데믹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걸 격리를 해야 된다라던가 뭐 내가 병에 걸린 걸 말하고 싶지 않다라던가 그게 이제 내 가족의 일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일이었을 때는 저 사람 격리해야 된다. 저 사람 뭐 병을 숨긴 거는 정말 나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가족의 일이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던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재밌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어몽어스. 네. 본격적으로 이어볼까요? 소설 신작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건 네. 안 하나요? 어떤 거요? 그 댓글 소개는 안 하나요? 제가 깜빡했네요. 댓글이 잠시만요.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있었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어몽어스 얘기를 좀 해보시죠. 네. 네.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네. 마피아 같은 게임이거든요. 마피아 같은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승무원들이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뭐 우주 정거장 같은 공간, 뭐 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각자 이제 임무를 수행해야 여기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임포스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숨겨진 인물. 네. 이제 뭐 인원마다 그거는 이제 다른데 전체 인원마다 설정이 다른데 네. 그 임포스터라는 인물들이 이 승무원들을 몰래 죽이거나 아니면은 임무를 방해를 해가지고 네. 탈출을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마피아 같은 그런 게임인데 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에요. 사실 만들어진 지가 이 게임이. 그래요? 네, 이게 2018년에 출시가 됐어요. 2018년 6월에 출시가 된 게임인데 네. 2020년도인가 2019년도
뭐 후반인가 그쯤에 갑자기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음흠.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음. 모바일로도 업데이트가 되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이 게임이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오호. 소설이 나와가지고 네. 쓰신 분이 이제 로라 리비에르라는 분이 네. 이 책을 쓰셨고 그 다음에 테우 베르테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그 어몽어스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타고 있는데 시체가 갑자기 발견이 돼가지고 살인자를 찾아서 이제 방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보면은 살인마를 딱 지목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우주로 던져져요. 그러면서 이 우주 던져져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땡땡땡땡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네. 읽어보니까 실제로 시스템 그 게임 내 시스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투표를 해서 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이 사람이 우주로 내던져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댓글 찾았어요. 네. 그래서 댓글 소개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은? 댓글 소개. 네. 이러면 보이시겠죠? 네. 일단 그 정한별님 가정남의 정한별님과 했던 게임수다 산매경 에피소드에 에이지드 스피디님이 5,000개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155화 그 단신에 이제 다솜 799님이 1,000개씩 2,000개씩 후원을 해주셨고요. 제가 실수까지는 아닌데 사실 그 팟빵에 뭔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그 같은 에피소드를 2번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워달라고 이제 고객센터에 요청을 했는데 안 지워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2개의 그 중복된 에피소드에 다솜칠구구님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1,000개씩 후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56화 정한별님과의 게임소다 산매경 2부에도 다솜칠구구님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AZ 스피디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는 이런 거였어요. 게임 얘기만 하는 것도 재미있군요.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진여신전생 5를 오래 기다렸는데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드마라는 플랫포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독특하고 아름다운 아트, 점프하는 즐거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수작입니다. 월드가 짧은 스테이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잠깐 하기도 좋고요. 대규모 게임이 부담스러우신 토끼님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안드로이드로도 플레이할 수 있네요. 휴대폰으로도 진짜요? 플레이가 가능해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Takes Two라는 게임도 추천합니다. 이거 저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반려와 같이 해봤는데 근 몇 년간 한 게임 중에 제일 신선했어요.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코옵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이 게임도 아트가 특이하고 인게임 레벨링이 미쳤어요. 완전 훌륭합니다. 모험가도 업적가도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게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서 이제 그 2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둘이서 같이 협력을 해가면서 이제 어떤 스테이지들을 깨가야 되는데 정말 아이디어가 참신해요. 둘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끝까지 하셨어요? 끝까지는 안 했고 거의 한 절반 정도 했는데 이게도 분량이 꽤 상당하잖아요. 네. 그 게임 그리고 스테이지마다 좀 장르가 달라져요. 네 맞아요. 어떤 스테이지는 FPS고 어떤 스테이지는 약간 마리오 같은 그런 획스크롤 게임이고 어떤 스테이지는 뭐 퍼즐이고 어떤 스테이지는 뭐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그 게임 자체의 디테일도 아주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둘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뭔가를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커질 수 있거나 작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이 퍼즐을 깨 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에 이 두 사람이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이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이고 이 부부가 이 게임을 통해서 좀 다시 친밀해진다는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그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서 되게 이렇게 합을 잘 맞춰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뭐 친구끼리 해도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SPD님의 댓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요 게임을 만든 네. 이 게임이 이제 게임을 감독하신 분이 요제프 파레즈. 네. 이분이 이제 영화 감독인데 헤이즈 그래요? 라이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개발했는데 이 전작도 코옵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웨이 아웃이라고 진짜요?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네. 형제가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음. 굉장히 재밌고 오호. 평가가 좋아서 이 테이크 투를 재밌게 즐기시면 웨이 아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해보진 않았고 둘 다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음흠. 재밌어요. 네, 재밌고. 근데 분량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 네. 컴퓨터의 용량이 한 몇십 기가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은 키보드로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게임패드로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한데 네, 네. 저는 같이 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같이 앉아가지고. 네, 같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재밌고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은 게임패드 저는 이제 플스4가 있어가지고 그 듀얼 쇼크를 이제 컴퓨터 연결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쵸. 온라인으로 뭐 따로 두 대로 하셔도 스팀으로 하시면은 한 사람만 게임이 있어도 맞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맞아. 스팀 패스가 이제 주어져가지고 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친구한테 선물을 할 수 있는 스팀 패스가 주어져가지고 한 분만 있어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 네. 뭐 근데 어쨌든 이제 친구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설치는 해야 되죠. 네, 설치는 네. 각각 따로 네.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상목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작 소개를 좀 마저 네, 해볼게요. 이어서 어몽어스 방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은 미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이고 고바야시 야스미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네. 요분의 마우스를 가져가시죠. 요분의 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책이 고바야시 야스미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유명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앨리스 죽이기라는 책으로 이제 네.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호러 소설에서 굉장히 일본 쪽에서는 좀 많이 알아주는 그런 작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전의 마지막 발표작이고요. 오호. 이게 뭐냐면은 이 주인공이 노인이에요. 네. 듄 기사를 쓰신 저희가 아마 인용을 했었던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김상묵님이 지금 채팅창으로 지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시니까 듄의 기사를 쓴 김상묵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이어서 소개를 드리면은 주인공이 이제 100세쯤 되는 노인인데 자기가 그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인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일기를 이제 찾아봅니다. 일기를 찾아보니까 그 평범한 일기처럼 생겼어요. 자기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아요. 나라면은 일기를 썼을 텐데 하면서 딱 서랍을 뒤져보니까 일기가 있고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 평범한 내용이에요. 근데 잘 보니까 그 특정 페이지마다 몇몇 글자만 꾹꾹 눌러 쓴 게 보이는 거예요. 암호를 숨겨놨구나. 네, 그래서 그 꾹꾹 눌러 쓴 글자만 읽어보니까 너는 지금 여기에 뭐 강제로 갇혀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뭐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근데 여기에 자신들을 가둔 사람이 이 노인들을 가둔 사람이 뭐 사람이 아닌가 봐요. 외계인인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알라딘에 들어가시면은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한 카드뉴스랑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미래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약간 메멘토 생각나네요. 네네. 안 그래도 그
이 책을 리뷰하신 이 유튜버 분이 음. 사진이 좀 찌그러졌네요. 네. 이분이 이제 4월이네라는 유튜버 분인데 이분이 아일랜드랑 메멘토가 많이 떠오른다. 앞부분은 메멘토고 뒷부분은 아일랜드 이렇게 좀 그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그 아까 김상묵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좀더 듄 이야기를. 보기 전 꼭 알아야 할 세계관이라는 기사를 쓰신 분이어가지고 저희가 네.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네. 안 그래도 이 기사 보면서 와 정말 정리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좀 영광스럽네요. 네. 아이고 인사차 들리셨다고 채팅으로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은 캣피싱이라는 나오미 크리처라는 분이 쓰신 나오미 크리처는 제가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네. 어떤 책인가요? 이분이 그 청소년 소설 좀 쓰시는 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청소년 소설이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서 가출한 소녀가 소년지 뭐 소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인공이 네. SNS를 통해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SNS를 통해서 힘을 얻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SNS로 사귄 친구가 알고 보니 AI인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네. 그 스토리 요약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네. 그 이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설명을 읽어봤을 때는 네. 이렇게 그 SNS 상에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네. 어떤 사회성을 좀 획득하고 또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행위를 해나가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뭐 도덕책인가 그런데 나오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사귄 친구들 그 범주가 있잖아요. 그 나에게 친한 사람 해가지고 가족 그 도덕책인가 그런데 보면은 옛날 도덕책인지 뭐 요즘 도덕책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도덕책이 없죠. 글쎄요. 네, 요즘은 도덕이라는 교과목이 없어졌대요. 아 그래요? 네, 뭐 다 바뀌었다 그러던데요 이름이. 아무튼 옛날엔 뭐 슬기로운 생활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은 그 맨 가운데에 그 관계가 이제 그 깊이에 따라서 이제 그 써져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가운데에 가족이 있고, 동심원이 있고, 가운데 가족이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경비 아저씨 뭐 이런 네.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비 아저씨가 왜 더 가까이 있냐 인터넷 동호회 사람들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책이 2020 로드스타상을 탔다고 하는데 이 네. 로드스타상이라는 거는 휴고상의 영 어덜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휴고상에서 주는 그 청소년 소설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SF 어워드에서도 청소년 부분을 뭐 신설을 해야 된다 뭐 신설해야 이런 된다, 얘기가 이런 있었죠. 얘기가 네. 이 청소년 부분이 휴고상 쪽도 되게 최근에 생겼어요. 네,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심노을 작가님의 꿈만 꾸는 게 더 나았어요. 심노을 작가님은 많이들 아시죠? 네.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노을 작가님을 작가님으로 모르시더라고요. 트위터리안으로 농담곰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심노을 작가님 다른 책은 그 Thanks God It's Friday랑 그 다음에 그렇게 추하게 늙진 말아야지였나? 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비슷한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 나이 든 분한테 선물하기가 좀 애매한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네, 그 책으로 유명하죠. 네, 이거는 세 번째 그 단편집입니다. 네. 신노을 작가님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면은 이 책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성탄 작가님의 단 한 명의 조문객이라는 책인데 이성탄 작가님 알라딘에선 찾아보니까 이 작가님이 단행본으로는 처음 나온 책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웹소설 위주로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비티 북스에서 나왔고요. 네. 요거는 그 추리 소설입니다. 네. 생물 추리 소설이어가지고 뭐 DNA 감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 몽타주를 알아낸다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추리 소설 하드 SF라고 합니다. 약간 그 이경희 작가님의 저희 그 테세우스 앱의 이런 네.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애셔의 손? 그거랑도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작가 설명 보니까 네. 이성탄 작가님이 그 원래 그쪽 일을 하신 것 같이 나오던데요. 10여 년 가까이 과학수사 전문가로서 현사 사건을 전담해온 현직 법조인의 정교하고 날선 수사 과정을 따라가는 미스터리 요소. 이게 본인 얘기인지 아니면 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거죠. 조사를 하신 건지 뭐는 잘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하드 SF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은 네. 좀 추천을 해드릴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양꼬치의 기쁨 남유아 작가님 뭐 유명하신 분이죠. 양꼬치 먹고 싶네요. 네, 안 칭따오 그래도 맥주랑 같이요. 지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네. 너무 배가 고픈데. 네. 이 그렇죠. 귀여운 제목과는 다르게 네. 이게 보니까 호러 소설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요 그림도 좀 섬뜩하죠. 그쵸. 네, 요 눈 같은 게 뭐 있고 그쵸.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길게 검게 이렇게 네. 물결치고 있고 그 사이에 눈이 네. 나와 있네요. 네. 요거는 보니까 그 작가 그냥 작품 소개가 없어가지고 어떤 소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찾아보니까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이게 27일에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12월 27일 날. 그 여성이라면 일생에서 한 번은 무기력해지고 옴짝달싹 못할 것 같은 공포를 느껴보았을 것이다. 설령 그게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같은 지척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눌러 억압하는 것 외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안과 불쾌감을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 불안의 바깥에는 어떤 상상들이 춤추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이 주는 기묘한 카타르시스로 빚어낸 10개의 이야기를 묶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저희 그 전에 읽었던 네. 그 뭐죠? 그 백화점 지하에 사는 괴물 나오는 거. 낮은 곳으로 이어서. 네네. 그거 좀 생각나네요. 네. 그러기도 하네요. 남유아 작가님의 새로운 단편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리틀 아이즈라는 사만타 슈에블린 이런 작가의 책입니다. 요거는 보니까 그 SNS 같은 게 뭐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니까 켄투키라는 것이 뭐 일상화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봇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뭐 관찰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좀 이렇게 내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노트북의 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우리 삶을 이제 보고 있다. 지켜본다 이러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뭐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SNS가 극도로 발달하면은 그런 형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럴 수도 듭니다.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냥 뭐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 인기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연예인들, 셀럽들, 네, 셀럽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막 그 사람이랑 1대1 대화를 하는 거를 뭐 돈 주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토끼 인형, 뭐 곰돌이 인형, 뭐 이런 눈 속에 이제 카메라를 심어놓고 이 토끼 인형, 곰돌이 인형을 이걸 지켜보는 사람이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에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얘가 어떤 위험에 빠졌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알아챌 수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거 어션이라고 있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아, 어션 그렇네요. 테일즈. 네. 어션 테일즈라고 해가지고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그 펀딩 금액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네, 어션이라는 게 지금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네. 스펠링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그 earth에 IAN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earth 지구의란 뜻이죠. 약간 그 earthian 이렇게 네,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어션 어션. 테일즈 지구인이 만든 경이로운 이야기들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네. 아작에서 낸 SF 개간지인가요? 네, 개간지. 네, SF 개간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짱짱한 작가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그런 네. 잡지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저희도 숟가락을 살짝 얹었다. 네. 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단신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별일이 없는 한 저희 단신 코너도 매주 아마 실리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북펀딩이 벌써 이제 그 100%를 돌파했죠. 네. 이미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가지고 정말 평가도 보니까 굉장히 좀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책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별 5개 막 찍히면서 네.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그쵸. 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SF도 있었지만 이렇게 SF 개간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드문 일이어가지고 좀 응원을 하고 싶고 꼭 저희 그 글이 실려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잡지가 좀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화도 있고요. 그쵸. 만화도 네. 실리고 이지용 교수님 글도 있고 뭐 그렇죠. 소설도 있는 것 같아요. 김보영 작가님. 뭐 네, 기본적으로는 문예지이기 때문에 단편들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SF 작가님들이 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화가 또 네. 역대급 영화가 또 개봉을 했죠. 오호. 개봉한 지 지금 6일. 이미 좀 이게 유튜브는 너무 빨라요. 그 화제 전환의 속도가. 그래서 이미 리뷰 뭐 스포일러 리뷰 다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역대급이라고 평가가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빨리 봐야 되는데 아직 네. 못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저도 평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방송에서 다룰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거는 보고 판단하실 건가요? 할 얘기가 많으면은 네,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젠다이아가 나오나요? 네, 요 스파이더맨의 음. 여자친구로 나오죠. 네, MJ. 그리고 네.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나오고. 네,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고 요게 이제 그 옥토퍼스. 네. 옥타비아누스인가 이름이?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실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 네. 빌런 이름이 이제 닥터 옥토퍼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린 고블린. 네. 이 시니스터 6라고 해가지고 스파이더맨의 최대 숙적 6이 있죠.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린 고블린, 뭐 샌드맨, 리자드맨, 일렉트릭스였나? 일렉트로맨이었나? 네,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 한 명 빼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 아무튼 6명이 있어요. 시니스터 6라고 해가지고 네. 그 6명을 이제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허. 네, 그러니까 그 빌런. 어벤져스처럼 뭔가 빌런의 네, 어벤져스네요. 빌런의 어벤져스인 거죠. 빌런계의 모임인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영화로는 좀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은 빌런마다 영화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히어로마다 영화를 만들어도 빌런마다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빌런 시리즈를 만들 수도 없고. 네. 닥터 옥토퍼스 1편, 닥터 옥토퍼스 2편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빌런들 각자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빌런들 각자의
뭔가 개성을 부여하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멀티버스로 이제 해결을 한 거죠. 이 악당들이 이미 전작에서 나왔으니까 네. 물론 마블에서 만들진 않았지만 소니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우리가 차용을 하자 해가지고 뭐 멀티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시니스터 6라는 것을 아주 좀 클레버한 거죠. 그 똑똑한 거죠. 똑똑하게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화 평가는 저희가 보고 뭐 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평가를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뭐 좀 더 나중에 얘기할 게 하면은 없을 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하긴 해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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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콩땅콩님이 어션테일즈 저도 펀딩 참여했습니다. 네. 어서 빨리 책이 왔으면 좋겠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김이랑 작가님의 사랑의 외계인이라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재오픈이 됐어요. 이게 완결이 나가지고 이제 완결이 나면은 그 뭐 웹툰마다 다르지만 단행본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전화가 이제 유료가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게 좀 시들해지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열려 있더라도 근데 그거를 이제 1화부터 차례차례 이제 연재하듯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요일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웹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그 차례차례 볼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재오픈이 돼가지고 보니까 제가 프롤로그만 좀 봤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오염된 행성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데브리를 네. 제거하는 일을 하지 않나요? 네, 근데 행성도 이제 뭐 큰 행성도 그쵸?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행성이 우리 행성을 가리고 있다. 네, 이러면 네, 제거를 네, 해드립니다. 그쵸. 막 네. 약간 그런 식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또 군대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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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더라고요. 세스코를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름이 뭐더라? 뭐, 세스코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렇죠. 네, 코자 돌림이었어요. 네,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생명체가 없는 행성만 파괴를 할 수 있도록 뭐 그 규칙이 있나 봐요. 우주 연합에서 그런 규칙을 정한 것 당연히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지구를 파괴하는 임무가 이제 이 직원들이라고 하나요? 군인들에게 이제 떨어지는데 네. 이 주인공이 그것에 거부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농촌 SF 추리물이래요. 아마 이 인물이 지구로 와가지고 농촌에 있는 어떤 인물과 이제 뭐 연이 닿아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지. 네. 그 유스코였습니다. 아 유스코. 아까, 네. 말씀하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신작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SF 뉴스도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휴고상에 대한 소식인데 하데스라는 게임 뭐 이것도 이제 신작은 아니고 좀 오래된 게임이라서 오래된 게임까지는 아니죠. 나온 지 좀 된 게임이죠. 네. 그래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휴고상에서 베스트 비디오 게임이라는 부문에서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휴고상 하데스 이미지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게임 장르는 핵앤슬래시라고 해가지고 디아블로 2 같은 그 적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그 스킬을 막 퍼부어가지고 얘네들을 막 그 학살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이면서 로글라이크 막 그 매판 스킬이나 뭐 아이템 같은 게 다 바뀌어요. 네, 아이템 막 이것도 써보고 그 조합을 시험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뽕맛을 보는 거죠. 와 이번 판 내가 사기 무기를 획득했어. 그래가지고 막 다 썰고 다니고 그런 약간 뽕맛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지옥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의 신인 그 하데스의 아들이래요. 그 하데스의 아내가 페르세포네였던가요? 그쵸. 네. 근데 이 아들의 어머니가 페르세포네가 아니다 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 진짜 엄마는 페르세포네인데 이제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아 그랬던가요? 네, 그 제가 설명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사실은 너희 엄마는 페르세포네인데 내가 너한테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는 다른 데는 이유가 있었단다. 이러면서. 근데 페르세포네가 이제 지옥에서 이미 떠난 상태여가지고 주인공이 이제 페르세포네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뭐 트위치에서 하는 걸 잠깐 보긴 했는데
제가 핵앤슬래시를 안 해봐가지고 그 장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휴고상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장편, 최우수 장편으로 꼽힌 책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마샤 웰즈의 책이 꼽혔습니다. 요게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요게 머더봇 다이어리라는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에요. 네, 머더봇 다이어리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머더봇 다이어리 1, 2, 3, 4편이 이제 우리말로 출간이 되어 있고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뭐 5권 번역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주인공이 그 군인 로봇이던가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살인을 하는 로봇인데 네. 스스로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 임무에서 이제 벗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오.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책 중간중간에서 막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막 후회를 한다던가 계속 막 참회를 하는 느낌의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온대요.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그런 약간 미스터리 SF물 그런 네.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저희가 이 책이 뭐 나중에 번역이 되거나 나오면은 머더봇 다이어리도 나중에 뭐 리뷰를 5권이나 돼서 근데 이 책은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만 읽어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2권을 읽으면 더 재밌다고 합니다. 이 책이 2권을 읽으면 더 재밌고 1, 2, 3, 4권을 다 읽으면은 훨씬 더 재밌다. 영어 리뷰를 보니까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If you read book 2, then you can enjoy more. If you read all, then you can enjoy most.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소개를 좀 그 리뷰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재밌어 보이는 책이고요. 네. 콘텐츠 애드미님도 어션테일즈에 펀딩을 하셨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빨리 정말 나왔으면 빨리 좋겠네요. 나오면 좋겠네요. 저희가 저희 파트만 약간 봤는데 디자인이 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팝아트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맛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과학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화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발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언스 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인데 화성에 이제 고체 상태의 물은 있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얼음이 있다는 거죠? 지방에 그 이산화탄소가랑 얼음이랑 같이 이제 뒤섞인 상태로 드라이 아이스랑 뒤섞인 형태로 고체 상태의 얼음은 많이 발견이 되어 있는데 액체 상태의 물도 있을 수 있다. 아마 지하에 있을 것이다. 땅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메리너 계곡 중앙 부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그 수소가 발견이 됐대요. 네, 수소 짙은 농도의 수소를 확인을 했는데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 행성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우주로 가야만 많고 행성에서는 사실 중력에 의해서 거의 뭐 붙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농도로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수소 원자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높은 농도의 수소가 이제 상당량의 물이 있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지역의 표면 가까운 물질의 40%가 물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이 물이 있으면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물도 있을 수 있고 그곳에 기지를 저희가 건설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물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장기 체류가 가능한 거주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나아가서 테라포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테라포밍까지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건 사실 그 논문 자체는 꽤 오래된 논문인데 한겨레에서 기사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다에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이미 익히 알고 계실 텐데 네. 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자연적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발견되기 시작했대요. 네. 드디어. 네. 저는 사실 플라스틱이 썩지 않아서 네.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썩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썩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환경이 더 나아지는데 좀 일조를 할 것 같은 그런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자연에서 방치된 페트병의 예상 수명은 16년에서 48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을 이제 2016년에 일본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당시에 미생물이 6주 만에 페트병을 완전히 분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16년에서 48년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분해 속도가 6배 더 빠른 미생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약간 좀 무섭지 않나요, 사실? 그렇게 분해 속도가 빠른 미생물을 만들어냈으면 예를 들어 저희 우리가 김초엽 작가님 소설 지구 그쵸. 끝의 온실 지구 끝의 온실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플라스틱까지 녹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플라스틱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건 좀 너무 나간 상상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자연은 위대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자연이 그냥 알아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다 묻고 있죠 지금은. 네. 다 묻거나 불태워도 너무 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각 개체라든가 각 종은 그냥 이 환경에 적응을 한 것일 뿐이지만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구나. 그렇죠. 약간 다른 천적들이 먹지 못하는 먹이가 널려 있으니까 내가 이거 소화를 시키면은 이 진화에 유리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변이가 일어난 미생물들이 잘 살아남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진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지 신기하네요. 네. 그만큼 플라스틱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플라스틱도 많고 또 미생물은 이제 개대가 짧잖아요. 세대가 짧아가지고 그리고 진화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사실 그게 메커니즘이 다 알려지진 않았죠? 그런가요? 저 잘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유전자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생물들끼리. 네. 고등 생물에서는 사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고등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다세포 생물이죠. 다세포 생물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유성생식을 하냐 무성생식을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유전자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어떤 새로운 유전자 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이 아닌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지였나? 거기서 단백질 그러니까 올해 과학 성과를 2021년 올해 과학 성과를 꼽은 것을 정리한 기사인데요. 네. 올해 과학 성과로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것이 꼽혔다고 합니다. 알파폴드 2 얘기죠. 네. 이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라는 게 있대요. CASP라고. 네. 거기서 알파폴드 2가 90%가 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최고가 70%였대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끌어올려진 거였고 그 외에도 고대 인간의 DNA를 검출한 것, 그다음에 생체 내 유전자 편집 실험 등이 이제 1위를 놓고 경쟁해 버렸고 그 외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그다음에 미운에 대한 세측정법, 화산의 지진 활동 관측, 그다음에 환각제를 이용한 PTSD 치료 등등이 이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이 알파폴드라는 게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네.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단백질에도 아미노산 서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인데, 이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들의 어떤 극성이라든가 아미노산 분자의 어떤 부분이 플러스고 어떤 부분이 마이너스고 또는 이 분자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접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프링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그냥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딱 놔버리면은 이 지네들끼리 알아서 막 접히는 접혀요. 거죠. 접혀가지고 이게 어떤 특이한 모양으로 접히는지에 따라서 얘의 기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힘이라는 현상, 폴딩이라는 현상은 이제 분자 생물학에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못 살잖아요. 그 이유가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런 건데, 변성이 된다는 뜻은 또 이 폴딩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이 폴딩이 바뀌면은 그만큼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폴딩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아미노산 구조만 알면은 얘가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서열만 알면 얘가 어떤 식으로 접힐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럼 또 기능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차원 구조까지만 지금은 예측이 가능한 거고, 네. 다음 성과, 다음 목표가 이제 다른 단백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요거까지 예측하는 게 다음 성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약간 관찰을 해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예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아마 측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을 할 때 이 약 분자가 있고 약이 이제 작용하는 타겟 단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뭐 단백질 채널? 비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채널을 막는다 또는 채널을 연다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게 이제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신약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단백질들을 결정화를 시켜가지고 그 구조를 아주 센 빛으로 그 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 여기 그 가속기 있죠? 네, 가속기에서 하는 가속기 연구소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직접 볼 필요 없이 그냥 아미노산 구조 이렇게 서열만 알면은 예측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발사가 된다 이런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요게 이제 허블 망원경이 지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줬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우주의 나이라던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발견했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허블 망원경이 지금 거의 아마 그 저희가 그 처음에 발사했을 때 이 허블 망원경의 임무 목표보다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예측한 수명보다도 아마 더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됐고, 허블 망원경이 죽여줘. 네.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망원경을 우리가 발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더 원대한 꿈, 더 좋은 기술로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발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대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어디다 올려놓을 거냐면은 지구 궤도가 아니에요. 태양 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더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지금 달과의 거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배 정도에 이르는 거리에다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갖다 놓을 예정이고, 요게 너무 커가지고 접힌 상태로 우주선에 들어간대요. 접힌 상태로 그 발사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얘를 쏘아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얘를 펼치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제임스 웹 망원경이 24일에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발사 소식을 들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계속 연기가 됐어요, 사실. 네,
이게 2020 원래 22일 날 발사 예정이라 그랬는데 네. 연기가 돼가지고 24일까지 또 연기가 돼가지고 음흠.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음흠. 지금은 일단 24일에 발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요게 고장이 나면은 다시 수리를 할 수도 없대요. 너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 그렇겠네. 위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고장이 나면은 그냥 버리는 거다. 네, 버리는 느낌이라고 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공을 들여야겠네요. 네, 이야. 그래서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고 이게 계속 연기가 되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만. 네. 그렇구나. 여기서 제임스 웹이 누군가요? 제임스 웹 얘기도 하려 그랬는데 네. 이분은 그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국장을 하신 분인데 네. 지금은 이제 물론 국장 하신 분은 아니고 그 아폴로 달 탐사 계획 때 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달 탐사를 실질적으로 성공을 시켰다고 이제 그 얘기가 되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망원경이라고 네.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네요. 네. 네. 이 제임스 웹 이분이 그 달 탐사할 때 왜 그 이게 돈 낭비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희 뭐 아폴로 영화도 봐가지고 네. 알지만 그 노래 있잖아요. 왜 While is on the moon. 네네네네 While is on the moon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결국 아폴로 그 계획이 성공하는 걸 못 보고 국장직을 내려놓으셨대요. 네, 아폴로 1호 때는 이제 1호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 승무원들이 저희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승무원들이 거기 갇혀가지고 죽는 그게 네. 이제 1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비판 같은 거를 다 이겨내면서 꿋꿋이 이거를 진행을 시키다가 결국은 이제 못 보고 뭐 내려놓으셨는데 네. 그 추후에 평가되기로는 이분이 이제 달 탐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분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고 네. 그분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단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네. 크리스마스 장식이 달려있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올해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작년 2019년이죠. 초가 작년 초였죠. 19년 12월 31일이었나? 그 2020년 첫 발견이. 아 그래요? 네, 공식 발견이 아마 12월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12월 말이었나 1월 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야 이제 터지고 막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네. 2021년이 마무리되는 지금에도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오미크론이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또 격리를 해야 되고 서로 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송년회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연말이 또 와버린 거죠. 네, 작년에 이어서. 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만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제발 내년에는. 네, 그렇죠. 내년에는 정말. 내년 초에라도. 네. 잡혔으면 좋겠네요 이게. 네, 진짜. 불길. 너무... 들리기로는 그 한국에서 네. 무감염 증상자가 충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측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치명률이 지금 너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1점 몇 %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치명률이 0.3대인가 0.8대인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지금 4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 감염자 풀이 지금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 풀이 너무 작다는 거죠. 네, 확진자가 더 있는데 지금... 감염자가 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감염자가 더 있을 텐데 잡히지 않고 있다. 통계에. 뭐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그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미크론이 좀 네. 증상이 좀 가볍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그다음에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돌파 감염이 있더라도 나는 백신 맞았는데 설마 걸리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대충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그냥 뭐 감기겠지 하고 난 백신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활동을 이제 생활을 하면은 근처의 사람들한테도 다 이제 감염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거리두기 하면서 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진짜 약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은 약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그 10월, 11월만 해도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숨통이 좀 트이겠다 네. 했는데 또 네. 그러네요. 뭐 그렇죠. 이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실패한 거죠. 정부에서. 네. 네. 이게 좀 너무 이게 확 풀기보다는 좀 약간 시간을 좀 들였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왜냐면은 들고요. 너무 그런 요구가 많았으니까. 네, 뭐 사실 변이가 생길지 알았나요? 뭐 그때는 아무도 근데 몰랐는데. 네. 그렇더라도 천천히 네.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천천히 했어야 되는 거죠. 천천히 한 게 그거가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원래 그 10월 초, 그러니까 7월, 8월, 9월만 해도 굉장히 그 빡빡했잖아요. 네. 모이기도 뭐 4인이 최대였던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음. 그런데 갑자기 뭐 1, 2주 만에 갑자기 막 6인, 8인 이렇게 막 늘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결혼식 같은 것, 뭐 그런 것도 다 막 갑자기 막 확대되고. 근데 그걸 좀 더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나, 시간을 두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거를 좀, 그러니까 너무 약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막 급격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이게 다 저는 이게 왜? 어떤 밸런스잖아요. 네. 사실 이걸 푸는 것과 조이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감염을 감당을 할 것인가, 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네. 막 저도 그 모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너무 막 빨리 바뀌는 거예요. 분명 저번 주에는 뭐 6인이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8인이네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그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사실은 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푸는 것보다. 뭐 사실상 조삼모사인데 조삼모사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글쎄요. 이거는, 저는 네. 제가 의사결정자라고 네.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엮인 문제고 네, 돈을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쉽진 않겠죠. 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은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았나. 더 천천히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미 지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렇긴 좀 하죠. 그런 압박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만 하고요. 네. 단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신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좀 길게 네. 또 했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주 내년에 뵙겠네요. 2022년에 그러면 첫 방송으로 저희 두 번째 달이라는 책 다뤄볼 거예요. 이번에 SF 어워드에서 대상을 탄 작품 최희수 작가님의 소설이고 재밌죠? 네,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두껍지만 술술술술 익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에 휴가 때 좀 심심하고 하시면은 이 책 정말로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요. 저는 약간 지금까지 읽었던 SF 소설 중에 약간 그 5손가락 안에 꼽고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 2번째 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라이브